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예,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아, 오늘 뭐 호응이 대단합니다. 출산 2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은 우석훈 선대인의 문화를 위한 경제학.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세계 경제 위기, 룸사롱, 골프장의 경제학. 가장 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에피소드 1. 우석훈 선대인의 문화를 위한 경제학. 시사인 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세요. 재벌계 연구소와 조중동에 맞서 경제정보 독립을 위한 전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대인은 정직합니다.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총수가 아닌 국가와 권력자가 아닌 시대와 국민을 위한 바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믿을 수 있습니다. sbinomics.com. 내년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미국이. 뭐라 패낼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충격 먹을 텐데. 진짜. 그 허락 받았고요. 저희 연애할 때 새만금으로 저희 아내한테 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슬퍼요. 왜 저렇게 해야 돼? 경제학자 우석훈이 삭발하면서까지 말하려 했던 한미 FTA 반대 이야기.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레디앙에서 냈습니다. 예,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의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선 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자, 오늘 나는 꼽살이다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회차도 금주에서 출산으로 바뀌었고요. 나는 꼽살이다가 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책을 사주고 계세요. 누나를 위한 경제학이라고 제가 나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입 크게 벌린 사진 막 책 겉표지에 있는 거, 그 책이 나와서 오늘은 심각한 얘기보다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나는 꼽살이다에서 즐겨 들었던 얘기들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그때 그 뒤, 그러니까 나는 꼽살이다 후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즐거운 파티를 마련을 했는데, 뭐 뒤에 이 제목을 누가 붙인 거예요? 어리버리 파리는. 누가 그랬어? 애들이 워낙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제가 위에 거는요. 순학질 여서와 띨띨 브라더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어리버리 파티 이건 저희 이제 낙곱산에 작가분이 계세요. 그 작가분께서 이제 붙이신 겁니다. 사과, 떡,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야? 우리
띨띨이들이 낸 건가? 우리가 생협 얘기 여러 번 하고 먹는 거 얘기해서 파티할 때 생협에서 어떤 거 먹는지 그런 거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협찬을 해주신다 그러더니 판다는 얘기였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청구서는 왔어요. 협찬이 이제 배달까지는 해준다 그런 얘기인 거지. 판매 그거 협찬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돈은 못 벌지만 하여튼 오신 여러분들께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저녁 때 또 지금 시간이 마침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과 음식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들 즐겨주시고요. 우리 이제 낙곱살이 그동안 20회까지 하고 총선 이후에 우띠리가 금주를 이제 한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금주 1회부터 18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출산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방송이 우띠리의 방송이냐? 우띠리만을 위한 방송이냐? 얼마 전에 아기 낳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맞아 떨어졌지만 사실은 우띠리가 없을 때 우리끼리 정한 거지? 손띠라. 일단 뭐 우띠리 형님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출산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12월 19일 날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받아 안는 그래서 제대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그런 정권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출산을 하게 되면 모두가 어쨌든 기쁘잖아요. 다들 동네 사람들 모여서 축하해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좀 축하하고 서로 희망을 갖는 그런 계기들이 많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낙곱살 방송도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붙인 겁니다. 아니, 저는 얘기를 대인 이례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안 좋아했어. 조금 더 이렇게 전면에 나섰으면 해서 대인 이례라고 하면 좋겠다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인은 괜찮은데 대인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았어요? 잠깐 없는 동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 제가 트위터에서 몇 가지 좀 의견을 여쭤봤어요. 뭐 대안, 대선, 또 희망 이런 걸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희망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만큼 이렇게 답답하니까 현실이 좀 뭔가 희망을 찾고 싶다는 이런 소망들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출산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 우띠리 형님 아기 그 세중이의 출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출산이라는 게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좋은 이름 아닌가. 짧게. 그치. 아니, 좋아. 그래서 우리 우띠리는 어때? 아기 태어난 지 지금 이제 몇 주 됐나? 아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아유, 열흘 됐구나. 어때? 참. 아직 정신 없어요. 그리고 자주 못 봐요, 사실은 아기를. 아기를? 그렇게 귀한 아기를?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매일 보는 건 아닌데, 하가 얘가 우량아예요. 3.47kg로 태어났는데, 열흘 됐는데 지금 뭐, 거의 1kg 가까이 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늘어. 아기들 늘어야 돼, 그때는. 턱선이 이제 안 보여요. 처음에는 네모가 날 되지, 다 네모. 채워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했는데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다 돌아와. 그게 목이 길어지면서 얼굴이 이제 돌아온다고. 근데 하여간 애기는 절 닮았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친정집에 있는데요. 그쪽 집안에서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안 닮았다고. 우리 집안 식구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구박받나 봐요. 크면서 이제 얼굴이 점점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반반 나오지. 우리 손띠리는 또 그동안 연구소, 그렇죠. 선대인 연구소. 연구소 뭐 시작한 지는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됐고요. 지금 이제 초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분골쇄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인데 많은 분들 하여튼 뭐 성원에 힘입어서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연구소 하여튼 시작할 때 재벌과 정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직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모토를 내걸었는데 뭐 그런 목표에 걸맞게 하여튼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네, 오늘 수락질 여사와 띨띨 브라더스의 어리버리 파리 오늘 파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총선 이후에 금주 1회부터 시작해서 금주 18회까지 우리가 여러 아이템을 다뤘는데 그 뒷얘기
오늘 이제 해보고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받은 여러 가지 의견, 질문 뭐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던 그런 질문에 우리 띨띨 브라더스가 답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산 1회로 새 출발했는데 대선까지 앞으로 우리 나는 꼽사리다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뭐 얘기도 좋지만 우리가 오신 분들에게 떡과 과일 그리고 뭐 음료 이렇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로 또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또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와라 이렇게 누나가 또 숙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제 남편이 만든 노래예요. 홍광일 시인의 곡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흐르는 눈물만 눈물인 줄 아느냐 이런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에 눈물 흘리는 일들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바라보자. 이 시를 제가 보는 순간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특집 하면서 분위기 잡는 의미로 제가 먼저 그러면 노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우. 눈물인 줄
고맙습니다. 참 처음에 연습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음이 안 맞더라고. 분위기 자꾸 불러야 되는데 콧구멍만 벌렁벌렁해져.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어떻게 생각해? 노래 좋았어요. 어? 예, 코평수가 넓은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코평수가 넓으면 저는 왜 코평수가 안 넓을까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노래는 제가 이 시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보이는 눈물만 눈물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꽃만 꽃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슴에 그대를 담으면 눈물이 되고 꽃이 된다는 거예요. 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노래를 제가 조금 망쳐서 그렇지. 그래, 잘했죠? 분위기 잡고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하고 지난 얘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나씩 우리 저 박사들이 떨면서 노래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동안 얘기했던 것의 특집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사실 총선 끝나고 완전 멘탈 붕괴였었지. 오띠리가 그때 가장 많이 속상해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속상한 것보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거는 총선이 끝나면은 바로 몇 개 법령을 만들면서 바꾼다였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진짜 뭐 술이라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가 금주를 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몸도 좀 부른 것 같고. 아니, 살은 2kg 정도 빠졌어요. 진짜. 진짜? 근데 배는 왜 나왔지?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형님이 금주에서 살 빠지는 동안 어. 나는 음주를 해서 살이 쪘잖아. 아니 근데 오히려 예. 네가 더 마른 것 같아. 아니, 최근에는 느낌은, 이제, 최근엔 다시 조금 뺐어요. 조금 뺐는데, 형님 금주 막 들어갈 땐 저는 이렇게 약간 음주를 했더니, 진짜 그새 또 음주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쪘는데, 진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나. 왜? 아니, 띨띨이 합산 몸무게가 이제 보존이 되는 건가. 이게 과학은 안 돼요, 우리가. 총선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했었지? 저도 형님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선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이기고 나서 뭘 할 건가.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겠지? 그럼 낙법살 방송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국회 안에서든지 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좀 깨졌죠. 그래서 약간은 우리 스스로를 좀 이무하는 느낌으로 이제 금주 방송 시리즈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총선 이후에 우리가 금주 1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다뤘고 또 초대 손님들 왔었는데 누나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금주 3회 때 KBS 최경영 기자, 김재영 PD 네, 나왔었잖아. 그렇죠. 네. 그 5회 때 KBS 정현주 전 사장님 그리고 신경민 의원 오셨었고 그렇죠. 방송사 파업이 한창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 MBC는 우리 김재철 사장님이 아직도 저러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게 할 얘기들이 있으셔? 이거 좀 공개하기 좀 그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대선을 우리가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선대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경제쇼 같은 거를 공중파에서 기획을 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늘 논의하던 그런 PD나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일단 저하고는 논의를 안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중국 가 있고 어떤 사람 지방 가 있고 진짜 많이 잘랐더라고요. 그러니까 PD들이. 사회 쪽이나 교양 쪽에 기획통이었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잘려가지고서 앞으로는 좀 사회적인 방송 누구랑 기획하나 하는 진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없어 이제 남은 사람이. 근데 그 PD들이 다 이제 돌아오지 다시 컴백홈 하지. 근데 사실은 지금이 딱 그 새로운 방송 기획하기 좋을 때거든요. 근데 과도기지 지금. 그러니까 막상 정권이 바뀌면 또 어려워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 저기 방송문화진흥재단 거기가 사장 임명권 가진 데잖아. 근데 거기가 또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 어떻게 봐? 아니 이건 손학규 쪽에서 아직 발표 안 한 공약인데요. 재밌어서 저한테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의견을 보냈는데
MBC를 주식회사를 만든다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협동조합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게 그 손학규 쪽 공약으로 준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박문진이 60%의 지분이 있고 박근혜 지분이 40%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지분이 얼마인가 보니까 명목 가격으로는 3억 원쯤 되더라고요. 아, 가격으로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런 인수할게요. 거구나. 그냥. 아니, 내가 딱 보자마자 그 생각에 3억 원이면 내가 사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주식회사 상장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바꾸면은 그런 거구나. 그게 이제 몇 조 원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 지분으로만 치니까 옛날 돈이라서 그냥 3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선 나와서 이렇게 할 거면은 그 3억 원 시민사회에 그냥 기부하고 그거를 이를테면 협동조합처럼 하면은 주식의 권리가 없잖아요. 그 대신 협동조합 국민들이 조합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아유, 근데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데 그거를 기부를 하고 그래. 끝까지. 3억 원인데요. 너 같으면 하겠네. 근데 몇십 년 전이잖아. 몇십 년 전 돈 3억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돈이 지금도 3억이에요. 그 바뀐 게 없으니까 박근혜 명목상 지분 40%의 그 돈은 3억인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사도 되겠네 진짜. 그럼 김재철 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죠. 근데 저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KBS 기자들은 이제 좀 복귀를 해서 그나마 조금 프로그램을 예전보다는 그래도 아주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서 이제 좀 만들고 있는데 MBC 기자 PD 분들 또 이제 방송사 종사자분들은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김재철 사장이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뭐 좀 제대로 일을 할 사람들은 다 좌천시킨다거나 한직에 보낸다거나 권한을 안 주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찍어내려는 식의 그런 이제 제작 방식이 계속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지켜볼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7회로 좀 넘어가 보면은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사교육 문제 얘기했었잖아. 개인적으로는 광남 교육감님이 우리한테 무지하게 고맙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혀 불러주지도 않고 얘기 자체를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사교육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교육감님 얘기를 들어보자는 게 우리 스타팀 내에서 얘기 나왔거든요. 그게 처음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사후 매수죄라는 거는 저도 그때 처음 듣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후 매수죄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적용한 적이 없다는 거를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획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각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컨텐츠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방송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트위터상으로도 굉장히 잘 들었다는 그런 멘션들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참 사람이 따뜻하더라. 곽 교육감님은. 그렇죠. 예.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약간 좀 박복해 보이잖아요.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약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정도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실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진짜 교육감 활동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거랑 피하 구분 같은 게 진짜 실현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이 딱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차분하대요. 차분하시면서 그래도 지금 교육청 안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사실은 뭐 각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밑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 교육감 믿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하실 일들 지금 차근차근 다 하고 계시는 거 보면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강단도 있고 철학도 있고 추진력도 있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자, 이제 금주 9회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그때 우리가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소설을 썼었는데 우띠리가 한 얘기 중에 우리 실현됐잖아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 한 방 볼라비아 제대로 나왔잖아. 맞고 나면 본격적으로 퍼펙트 스톰 터질 수 있다 그랬었잖아. 태풍 하나 오고 있으니까 두고 보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때? 실제로 이제 1929년 때는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사놨던 그 별장을 치고 갔거든, 허리케인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상징이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격발은 어떤 식으로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방송했던 거에 비해서 좋아진 상황은 하나도 없고요. 나빠진 일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부실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 다음에 가계저축, 근데 가계부채 문제들도 지금 계속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때 며칠 전에 무디스가 그거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오히려 올렸는데? 신용 등급 자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개별사가 하는 건 큰일은 아니고요. 한 서너 개 있거든요. 근데 진짜 큰 뉴스는 그게 아니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신용평가사에서 한국 정부, 한국의 공기업을 같이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막 협의 중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정부는 신용이 있더라도 한국의 기업들, 이를테면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이런 데들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분리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리스크들을 조금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쳤을 때는 한국 정부한테 리스크 주잖아요. 뛰고 나니까 한국 정부는 조금 리스크가 준 거라고 평가되지만 진짜로는 이제 그 공기업들이 막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거만 보고선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지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디스니 S&P니 이런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기느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서프라임 론 사태 직전까지도 그 엄청나게 부실이 나중에 일어날 그 상품들에 대해서 막 AAA 뭐 이런 식의 등급을 매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상승한 거지 지금 우리 신용등급이. 올라가긴 했는데 한 칸 올렸죠. 한 칸 올렸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 등급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와서 뭐 기획재정부 관리들이라든지 정부 관리들의 이제 경제 주체들의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뭐 부동산 문제, 뭐 언론에서 막 떠들어도 계속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낙곱살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지만 관리들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럼 외국에서 이제 평소에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설명들을 들으면 나름대로 자료를 보긴 하지만 그 자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좀 허구적인 통계에 기반해서 이렇게 뭐 제시를 하면 사실 그걸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밖에서 멀찌감치 보면 한국 사회 경제에 이렇게 이 밑바탕에 있는 그런 위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뭐 이 잘하는 나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등급을 올리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하도 전 세계적으로 죽을 쓰고 있는데 어딘가는 이렇게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잘 버틸 때가 어딘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지금 당장은 한국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제 좀 변했죠. 이제 잘 버티고 있는 데가 어딘가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역대 최고다 일본이랑 뭐 동급이다 이거는 아닌 거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한국이 외환위기 전에 갖고 있었던 정도의 등급이죠. 지금? 등급이긴 한데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각국 웬만한 나라들 중에서 사실 등급이 올라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제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또 투자에 이제 그러니까 기준 지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데는 괜찮다라고 이제 등급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에 정말 경제가 살아나느냐 또는 한국의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 서민 경제가 이 지표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퍼펙트 스톰의 위험성은 어떤 거야?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저께인가 제가 좀 뭐 연합뉴스 기자한테 코멘트를 했더니 그게 뭐 다음 포털 다음에 이제 탑으로 걸리고 막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못 봤는데? 예. 누님이 그래. 동생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 좀 보살펴 주세요. 탑으로 올라갔었어요. 깜짝 놀랐죠. 네.
아니,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이제 자산 디플레가 진행 중,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뭐, 우띠 형님이나 저나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고요. 뭐, 부동산 시장 이미 2008년 중반, 이 무렵부터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우스푸어라는 현상이 지금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주가 수준으로 보면 이렇게 뭐 그래도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비하면. 그런데 이미 거래 대금이 1년 전에 비해서 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시장 같은 데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쳐다보지를 않는 거죠. 이제 예전처럼 뭐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제 자산 디플레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미 빚을 내서 쓸 만큼 썼고 투자할 만큼 투자한 거죠. 이게 한계에 도달해 있는 거고, 더 이상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나 일반 가게들을 아무리 꼬셔도 이제 그렇게 위험한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으띠리. 저는 약간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부에서 조금 마음을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터질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터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 중에서 한 군데가 정말 돈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출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가계부채 문제만 하나 조금 더 붙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소 보고서를 쓰면서 다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른 나라가 부동산 거품을 뺄 때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부채를 늘렸어요. 더구나 노무현 정부 상대적으로 부동산 하락기였는데 그때 5년 동안 202조가 늘어났거든요, 가계부채가. 근데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침체기였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에 240조 원 가계부채를 늘려놨어요,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는데도 억지로 가게한테 빚을 내서 집을 무리하게 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주로 수도권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 뭐 지방에 이제 부동산이 뜬 것도 있지만 지방에 부동산이 뜨면서 지방에 상대적으로 가계부채가 적게 일어났었는데 이 가계부채를 또 확 늘려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는 은행에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낮은 그런 가계부채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부채를 제어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 빚을 내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저축은행이다, 보험사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대부업체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외상 구매를 하는 거죠. 카드로 막 걷는 거죠.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가계부채들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 푼 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DTI 규제 풀어서 20, 30대 보고 지금 빚내서 다시 집 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친 정부, 제정신인 정부입니까, 이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위험한, 부탁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시점에서 선띠리 노래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노래를 위험한데. MR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그냥 하면 더 안 되는데, 너? 아니, 저는 이렇게. 박수로? 아니, 박자감이 없어서. 그래. 저 특히 나오니까 오히려 막 좀 맞추느라고 되게. 그래, 부르고 방송 안 내면 되지 뭐. 네. 자. 저는 편집의 힘을 믿습니다. 용민이가 그러더라고요. 편집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박수 좀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박자가 늘어지면은. 자. (24시간)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길 세금혁명 당선일 시사돼지용딜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이 노래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듣고 어떻게 알아? 영어인데. 그 검색해서 가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는 보면 하버드가 아니고 허버드 나왔어. 허버드. 저 지금 일어서신 분들 제 노래 듣고 실망해서 가신 거 아니죠? 저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이 노래가요, 이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환하게 좀 힘내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띨띨 브라더스의 어리버리 파리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꼽살이다. 지금은 총선 이후 지금까지 방송을 이제 되짚어 봤고 금주 12회로 넘어가 보면 이때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때 우리가 얘기해 오늘 쏘는 이 간식들이 다 생협에서 나온 거지. 고소봉. 고소봉 우리 그때 얘기했던. 그 먹었거든요. 주진우 기자 별명 아니에요. 고소왕, 고소봉. 그래. 선띠리 어때 나간 이후로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면서. 예. 듣기로는 뭐 한살림 쪽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몇 군데 생협에서 이 방송 듣고 나서 이 생협에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그다음에 그 생협 아예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생협 가입했다고 저한테 뭐 멘션 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못하는 한 회에 이게 몇 분이 들으신다고 그랬지? 아니, 뭐 김영민의 주장에 의하면 300만에서 400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아니, 주장이죠. 정말 아니지. 왜냐면 외국에 계신 분들도 듣고 또 이어서 계속 이게 방송처럼 뭐 한 회 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회, 2회, 3회, 4회 뭐 이렇게 쭉 이어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협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생활에. 우리 웃들이는 생협의 조합원이기도 하잖아. 그것도 그렇고 일단 시민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요. 그 팟캐스트로 움직이는 수가 큰데 생협이나 농업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움직여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들었던 분들의 굉장히 조금이 실제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바뀔 정도의 그 숫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친환경 농업이나 어떤 유기농업이나 혹은 소비자 운동에서 아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그날 봤더니 에코생협은 그 홈페이지에 다운됐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생긴 이후로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협 중에서 일부는 규모가 커지고 기업화돼서 좀 안 좋은 데 있고 또 조합비가 달달이 나가는 곳도 있대.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낙곱살에서 얘기를 안 해줬다. 이런 분들. 뭐 어디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생협을 우리끼리 나눌 때 진짜 좀 근본적이고 정말 생협처럼 하는 데가 있고 조금 우리 마트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생협이지 무슨 마트 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일본형 생협이 있고 유럽형 생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식 생협이면은 대면 관계라서 얼굴 보고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중시 여기고 유럽형 생협이라고 하면은 그냥 굉장히 규모를 일단 넓히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코 생협 정도 하면은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봤죠. 네. 그래서 그때 에코 생협에 그러니까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간쯤에서 약간 운동 쪽에 좀 강한 그 정도 저에게 초청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방송 좋았어. 그리고 생협이 아직 뭐 한국에서 워낙 좀 척박한 환경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뭐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불편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생협은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요.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활협동조합 방식의
뭐 주택 조합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 그런 게 있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서울시 갔을 때 뭐 박원순 시장님 계시는데 향후에 이런 방식의 뭐 이렇게 주거 공급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서울시는 하여튼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금주 13회로 좀 넘어가 보면은 김상봉 교수님하고 이상호 기자 나왔었잖아요, 그때. 삼성에 관한 말씀 얘기.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다고 방송 반응이 참 좋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 책은 좀 잘 나갔는지 모르겠어? 이상호 기자는 1등도 하고 그랬던데. 하여간 책이 잘 나가서요. 제가 남의 책은 잘 팔아줍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리턴 매치를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삼성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걸 다 복귀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고 두 분이 하여간 굉장히 재밌게 할 테니까 한 번 더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복귀하라고 해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김상봉 교수님 너무나 놀랐던 게요. 하여간 우리가는 말이 빨라지면 틀리잖아요, 말이. 진짜 빠른데 한 글자도 안 틀리더라고요. 진짜 안 틀리고, 맞아. 야,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낙곱살 수십 회 하면서 제일 인상에 남고 마음에 드는 하여튼 낙곱살 녹음이었고요. 그러니까 철학자 김상봉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는 놓치고 있는 그 어떤 이 근저의 문제, 그러니까 재벌 지배 구조의 근저의 문제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좀 들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받기도 했고 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이상호 기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엑스파일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때 힘들었지. 비밀 우리가 지켜주고 막 그러느라고. 왜냐면 네. 방송 전에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나가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이크도 다 끄고 막 우리끼리 이불 33채 뒤집어 쓰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믿어주시는 거죠? 네. 근데 안 읽으신 분들은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정말 재미와 감동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특히 한국에서 뭐 유착 정도가 아니라 재벌과 정치권과 정부와 언론이 거의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기득권을 옹호하고 기득권 자체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기자가 생생하게 깊은 고뇌를 느끼면서 쓴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거기다가 심지어는 우리 책 있잖아요. 오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 요거가 우리 2쇄 찍었지? 예, 뭐. 그렇죠. 예. 아주 뭐. 근데 실제로 제가 책을 제가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도 1년 진행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책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많이 보는 편인데요. 재미가 있더라고, 저게.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얘기를 참 잘했구나. 재미있게 잘, 이끌었구나, 얘기를. 진행할 때는 몰라요, 정신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니네들 말 잘했더라. 박사는 박사던데? 제가 스스로 감탄했다. 네가? 아니, 야,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맨날 구박을 받지? 시사인 편집국에서 그 책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편집만 6개월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 3, 4권 나가야 되는데 1권 할 때 힘들어가지고서 또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데요. 이게 저희가 뭐 게스트로 부르고 저희가 소개한 책들은 진짜 막 베스트셀러 되고 잘 나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책 선전하면 이렇게 안 나가지. 그게 원래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얘는 왜 안 나간다고 생각하지? 이제 책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2쇄를 찍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나는 읽는 건데. 어마어마는 아니고요. 그냥 어마어마 아니야? 엄마나야. 아, 그래? 저는 안철수의 생각하고 거의 맞먹을 줄 알았죠. 야! 아니, 누님이 표지 모델인데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누님 힘 좀 써. 아, 좀 아니, 기다려. 오늘 끝나기 전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시면 그만큼 나가요. 왜 박수를 거기서 왜지? 자, 금주 14회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게 참 말이 많았어요. 방송 나가고 나서 보험에 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이때.
한마디로 찬반 양론이 좀 있었어. 찬성하는 쪽에서는 몰랐던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보험 이거 나쁜 거 무조건 뭐 깨래는 거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 어떻게 생각해? 편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평균치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큰 회사에 반대하려면 목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일반인은 전달된 적이 없어서 그렇지. 오히려 저보다 훨씬 강성인 사람들도 많죠. 강성인 사람들은 회사를 아예 없애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너무 조건이 좋다는 거 하고 보험사가. 그리고 소비자들은 너무 조건이 나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평균적인 얘기 정도 한 거지. 사실 자기가 앞날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하게 대비하는 건 필요하고요. 사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리스크 쉐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리스크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분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제도이긴 한데 그게 현실에서 구현되는 건 한국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 방식은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험 상품의 각종 이제 보험 상품의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김민숙 그 보험 소비자 협회장을 불렀던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언론에서 이제 계속 보험 업계 입장에서 이거 좋다 뭐 들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뭐 좀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이해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 방송이 저는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준 그 어떤 언론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간요. 그러니까 저희 말을 100%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도 충분히 참고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보험 방송 하고 난 다음에요. 저희가 그 공중파도 못 나가지만 이제 케이블도 못 나가요. 그 케이블 연락도 이제 싹 끊겼더라고요. 형님, 근데 요즘 나한테 자꾸 공중파에서 연락이 와. 내가 어떡하면 좋지? 하라고 시켰거든. 나도 보험 그거 하고 나서 트위터에다가 니네들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 케이크 선물 해주시게. 따진다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슨 얘네들이 무슨 보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감정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보험은 좀 문제라는 그런. 그렇지. 그런 문제 의식 같은 거야. 그다음에 뭐 또 한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가지는 거지. 보험이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악기능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부나 이런 데 대한 로비가 많아져서 실제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을 빼서 보험에서 자꾸 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오거나 농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토건이 정부 돈을 가져갔던 것처럼 지금 보험이 그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견제를 누군가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단순히 보험 상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 민영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보험 산업을 키워주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복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과 제도가 이런 식으로 변질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좀 방송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15, 16, 17회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들 오셨었지? 근데 지금 경선 보면서 어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 뭐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박근혜 한나라당 쪽은 진짜 모바일 투표니 그다음에 경선 참여니 이런 거 진짜 저조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경선, 흔히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전당대회나 이런 걸 하고 나면, 그런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 없는 게 당연하죠. 박근혜라는 사람 거의 추대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래도 민주당의 경우는 그래도 경쟁 주자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서로 조금씩 비슷하지만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진 주자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대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꽤 재밌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평가 안 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파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일단 재미는 없어요, 경선이. 재미는 없고. 뭐 저도 득담하는 거죠, 뭐. 그래야 아니, 되지 재미 않나 싶어요. 사실 좀 없고, 안철수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정치에 관한 얘기는 많은데 경제는 사실 좀 실종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이야기를 꺼냈다든지 뭐 그리고 아까 손학규 후보가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다 그러는데 형님이 먼저 발표한 거네. MBC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생협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의미 있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선이라는 게 우리가 풀어야 될 정책들이 막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공약들을 지금 만들어내면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겠다 싶은 것들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좀 약해요,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다가갈수록 어떤 결정적인 게 나오겠지. 주로 이제 좀 몰리는 데 쪽에서 막 던지게 되죠, 이제. 던지게 되면 평소 같았으면은 안 했을 텐데, 뭐 몰리다 보니까 좋은 정책들을 막 던지거든요. 그게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그렇지. 그 박근혜 수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박근혜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낙곱살에 한번 나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방송하고 나서 욕 무지 먹었거든요.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어쨌거나 이런 양반의 이야기라도 들어보면서 이런 양반들이 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안철수 쪽에도 연락을 했고 박근혜 쪽에도 연락을 해서 연락이 오면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 참 좋은 기획 같아. 네. 그래서 자, 그리고 금주의 피날레를 장식한 게 이제 18회 바로 4대강 얘기였었는데, 김진애 전 의원님하고 박창근 교수님 나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잘 알려진 위스콘신 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강 교수. 이분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녹조 발생이 심화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건설로 수심이 깊어져서 조류 농도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말했던데 요거 어떻게 봐? 약간 그런 일련의 시리즈 중에서 최고 히트작은요 스크루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박지성을 가진 모 이대 교수님께서 대운할 때 배를 띄우면 배가 스크루가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많아져서 물이 좋아질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 별명 우리가 스크루박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아니 그게 스크루박 사건인데 저 정도는 아직 약해요. 우리가 스크루박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깊어져가지고서 녹조가 그런 이상한 얘기 처음 들어봐. 그럼 바다에는 아예 녹조 생기지 말아야죠. 바다 얼마나 깊은데. 근데 바다에도 녹조,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좋으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배를 타기 시작하면은 내수 시장이 형성돼서 보트 산업,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같이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보트 산업이. 아니, 근데 이분 전공이 건설환경공학과 박사 교수라면서요. 건설환경공학과. 예. 근데 뭐 선생님이시- 경제 전공하는 우리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잘한대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4대강 사업을 하면 내수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보트 산업이 현대 기아차와 같이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걸 왜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누가 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그래도 좀 신뢰감도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 맞아 죽겠죠. 네. 말이 안 됩니다. 더 황당한 주장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4대강 주변 활용 방안으로 영리병원을 포함한 핵심 산업화형 의료산업을 일으켜 외국 환자를 유치하면 생산 유발액이 26조 7천억 원이 됩니다. 고용 창출 인원은 18만 7천 명으로 예측된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허풍입니다, 허풍! 4대강 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건설 일자리가 수십만 개 생겨난다고 그랬는데요. 네. 겨우 몇천 개 일용직 노동자들 생겨났습니다. 22조 투입해서. 그래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총선 이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띨띨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나름의 감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우리 우띠리는 그동안 뭐 아들도 얻고. 일단 매주 방송인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희도 좀 쉽게 하자고 이제 게스트를 조금 모시게 됐는데 그 바람에 무지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떠들면 간단하게 될 일인데 게스트를 또 모시려고 하면 또 이게 이분들이 또 바쁘고 그러니까 2, 3주 미리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금방 또 녹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파 기준으로 하면은 매주 한다고 그럴 때요. 피트스톱이 이런 게 팀이 한 서너 개가 보통 있거든요. 그리고 팀별로 7, 8명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데 3명, 그러니까 용민이까지 넷하고 2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이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작가분이 6명이 지금 하는데 지금 잠깐 소개하면 안 될까요? 잠깐 그러자. 황 작가님 정권 출발할 때 그 고소영 정권, 강부자 정권 그런 말 유행했었죠. 그 말을 만드신 바로 그 분이에요. 작가분이시고요. 네. 우리가 좀 센 분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도와주시는 우연님 잠깐 그래 우연 선생님. 그래서 작가 없이 사실 좀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황 작가님이 있어서 저희 그나마 정말 편하게 잘 정말 미리 다 리서치 해가지고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황 작가님 얘기 한마디. 예, 뭐 제가 여기 이렇게 엮이게 된 게 여러분들 그 혹시 낙곰수 그 호의 7번째 호에 들어보셨나요 혹시? 돼지 포획 사건. 그 거기 보면은 딱 제 심경을 참 제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용민이가. 이게 참 옛말에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있는데 예, 제가 요즘 아주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10년 전부터 아주 개쓰레기 같은 용민이를 만나가지고 예, 작년부터 지금 제가 이게 어쩌다 이렇게 좀 엮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중간부터 좀 합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용띠리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좀 참여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용띠리가 총선 나간다고. 예. 이거 때려치고 저기 총선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또 편집 떠맡고. 황작가가 다 했어요. 그때. 예. 한 2달 편집 떠맡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까지 왔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자랑스러웠던 거는 뭐냐면은, 저희는 한 주도 안 빼먹었다는 거. 예. 예, 남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재미없다, 졸리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참 이렇게 총선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멘탈 붕괴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낙곰수도 좀 굉장히 업데이트가 느려지고, 좀 다른 팟캐스트들도 약간 좀 여러 가지 침체기에 빠졌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누구 하나는 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일단 매주, 그래, 이 방송은 매주 나온다.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좀 오기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로. 못 웃기면 성실을 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와 있군요. 네. 예. 아무튼 작가는 얼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본으로 말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많은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예. 우연님. 우리가 팀 매니저가 있어요. 저는 여기 스케줄 담당하고 있는 우연이고요. 아까 작가님은 10년이나 인연이 있었지 저는 웃음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술자리에서 찍혀가지고 총무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이명박 덕분에 네가 출세했다. 언제 김미아 쌤이나 다른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겠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출세했던 건 이 정권이 이런 것들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서 각회 했던 분들한테 거짓 저희도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고 얘기했던 것들 잊지 않고 다음번에는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99%가 잘 되는 다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영민이 꼴통 위기였을 때, 아까 금방 나왔던 황 작가님하고 청와대 게시판에서 연락에 싸웠답니다. 글로. 그런 인연으로 맺어졌대요. 예. 자, 편집의 힘을 믿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니, 편집될 얘기를 왜 해? 나 그 심정 모르겠네요. 형님, 하고 나면은, 이게 편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자기가 하기 전엔- 알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몰라. 내가 잘릴 거라 생각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달래 띨띨이야. 벙커원에 새로운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아메리카노, 까무라치노, 카카모카, 카라멜라민 마키아토에 이어 조 카페라떼, 시바 닐라라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라떼에 이어 주진 우유티, 김용 민트티, 김총 수염차가 새롭게 다가갑니다. 정봉 주스, 부끄럽고 요거트, 페리 어레인도 절찬 판매 중입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번지 17호. 지하 벙커에 설치했습니다. Yeah. 명함내밀 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 6, 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시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 이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 벌면 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전체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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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저는 사실 이 동생들이 참 고맙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시간을 여기다가 기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소망 하나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나와서도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스튜디오 사정이 안 좋으면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저녁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진짜 걱정스러운 얘기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박사들이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함께 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이게 뭐냐. 돈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자랑스러운 동생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보면 제일 바쁘고 제일 부르는 데 많고 그런 분이 사실 여기 미아 누님이시잖아요. 미아 누님이 저희보다 사실 몇 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누님 잘했지 나. 아니, 솔직히, 선대인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방송 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립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은인이죠, 진짜. 네, 구세주입니다, 진짜. 네. 아유, 나이 들면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엄마. 아유, 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지 뭐. 예. 그래. 잊어야 한다. 다시 할게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 안을 닫은 채로 가만히 홀로 앉아 창문을 보니 어제보다 더 커진 내 방 안에 잊으려 돌아 누워 창문을 보니 텅 빈 방 안은 가득한데 가만히 홀로 누워 창문을 보니 눈앞에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날들은 추억처럼 스치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할 뿐인가 창가에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아침에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오는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아, 좋다. 여태까지 우리 우띠리가 부른 노래 중에 오늘이 가장 좋네. 응? 분위기도 잘 맞췄고. 연습 많이 했나봐. 아니, 가사를 계속 엄청 바꿨죠. 아니, 근데 나이, 한 40 넘어가니까 이제 새 노래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성이 안 들어오고 가사가 안 외워져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한두 번 해보면은 흉내는 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나이 먹으면은 뒤져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띠리처럼 이렇게 써놓고 하면 되잖아. 헤이, 조드. 아니, 근데 그것도 노안 시작하니까 안 보여요, 근데 쓰면은. 그러니까 머리에 딱 있는 것만 있는 거고, 진짜로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자, 순학질 여사하고 띨띨 브라더스의 어리버리 파리 함께하고 있는데, 자, 나는 꼽살이다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좀 되짚어 봤고요. 이번에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어떤 의견과 질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띨 브라더스가 빠르게 대답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아이템 어때요? 하고 이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안재연 씨가 아이템 제안을 해주신 게 뭐냐면 비정규직 문제 좀 다뤄달라. 외국인 노동자하고 다문화 사회. 요즘 반발이 많아요.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 일자리 뺏긴다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포츠의 경제학.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여성과 경제학. 이런 거 좀 염두에 두란 말이야. 우리 띨띨이들이. 스포츠 경제학은 원래 올림픽 때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선 후보 때문에 밀렸거든요. 그거는 그거 한번 할 거고 영서 문제도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거는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의 경제학 이런 거 어때? 성매매, 유흥산업, 그때 성소수자 문제, 이런. 초기에 룸살롱의 경제학 하면서 약간 다루긴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성매매라든지 유흥산업이라든지 성소수자들의 문제. 이런 거. 한번 고민해봐봐. 나는 딴따라든 그것만 갖고 계속 전문 방송 있잖아요, 원래. 우리 경쟁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 네, 나는 딴따라다 그 성소수자는 되게 잘하던데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들이 소수예요. 그래? 제안 주신 내용들 다 좋은 주제들이고요. 저희도 한 번씩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원달 씨가 지방의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분은 창원에 계시는 분인데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지방에는 대학병원하고 전문적인 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청 소재지에 왜 대학병원이 없을까요? 건강검진도 특급 서비스를 명분으로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KTX의 발전으로 상위 3개 대학병원으로 모든 수술 환자가 몰리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에서도 균형적인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하셨어. 뭐 이 문제 풀 방법 있어? 고민되는 거긴 한데 지방 의료 서비스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긴 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KTX 처음에 놓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논쟁을 했냐면은 KTX 들어오면 대거 발전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파리하고 리옹 사이에 처음 떼잡이가 들어가서 첫 번째 생겼던 건데 그거 생길 때요. 생기니까 리옹에 있던 사장들이 파리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 일이 벌어져서 대구에 있던 것들 중에서 돈 되는 건 다 올라갈 거다. 지금 전국 GRDP 꼴찌가 대구거든요. 그거는 양쪽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민스럽죠. 실제로 KTX 대해서 이제 지방 경제에 그나마 있던 소비 여력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더 크고요. 근데 이게 지방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 게 사실 지방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죠. 수도권은 그나마 이제 좀 뭐 영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대학병원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적게 사는 데에 장사하겠다고 내려가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 이제 공공의료 인프라가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한국은 공공의료 병상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충하는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이제 대학들을 국공립대들을 살리면 여기에 있는 의대들도 좀 같이 살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방의 이제 의료 서비스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이제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님 아마 닉네임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우리 저 선띠리가 한번 좀 읽어봐봐. 저는 지금 35세 직장인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년 6월 69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 있는 개봉역 프라자라는 곳에서 청소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날도 정상 출근하시어 일을 하시다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이후 아버지가 근무하던 회사가 아닌 경찰의 연락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몰아붙이더군요. 여러 가지 난관 끝에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어머니께서 수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어떠한 사과나 위로조차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기에 현재는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 중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일을 하다가 사고로 또는 회사의 불합리한 점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을 얻었을 때 그것을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 또는 가족들이 증명을 해야 하며 나라에서는 피해자들이 모아온 것을 받아만 먹으려 하는 건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이 진실로 둔갑이 되는지 언론에서는 가끔 대기업과 관련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꼽사리마저 낄 수 없는데 낙곱살에서 한 번쯤은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연도 함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산업재해라든지 산재보험 이런 거 또는 뭐 삼성의 백혈병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중소기업의 산재 문제 포함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저희가 한번 가능하면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나누는 중에 우리 저 광노현 교육감님께서 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수교육감 광노현입니다. 저는 법을 통해 정의를 배웠습니다. 용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네. 금주 6회에서 우리가 종교에 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용띠리 있으니까 네. 오래간만에 참 말 많이 했었어 그때. 예, 그렇습니다. 예, 전공분이 아닙니까 제가? 근데 요새는 또 찬송가 가지고 뭐 얘기가 많던데. 그렇습니다. 뭐야? 이 찬송가가요 말이죠. 옛날에는 교단별로 막 찬송가가 달랐어요. 그러다가
찬송가가 80년대 초반 한국 기독교 100주년 그 즈음을 맞아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558장으로 되어 있는 찬송가로는 부족하다. 찬송가를 좀 더 말하자면 보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600장까지 늘여놓은 그런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가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좀 허접하고 이 특정 작곡가의 노래가 너무나 많고 야로가 있다 해가지고 새로운 찬송가가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게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얽힌 문제가 아닌가. 찬송가가 그냥 노래책이거든요. 근데 성경하고 합본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만한 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새로 나왔다? 꼭 사야 된다. 신자라면.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형성됐는데 찬송가 시장이 500억대라고 합니다. 아니 500억대면은 아무 돈도 아니잖아 그게. 예? 우리 맨날만 몇 조 원짜리 보다가. 그치. 뭐 500억 가지고 22조가 뭐 그냥. 근데 하여튼 이게 나는 500억만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이게 장사를 하려고 또 이제 책을 만드는 모양인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 장사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게 따질 건 따져야지. 멀쩡한 찬송가를 500억 시장 형성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또 이속 챙기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박세인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캐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이제 캐디들이 놓여있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황당한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캐디들한테 기숙사가 제공되는데 여기 청소하는 아주머니 임금을 캐디가 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캐디들끼리 돈 걷어서 줘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2011년도에 모 골프장에서 새벽에 안개가 너무 심한데 라운딩을 강행을 해가지고 손님이 친 볼에 그린 보수하던 할아버지가 맞아서 식물인간이 계셨대. 아이고. 언니도 볼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보상을 안 해줬다고 이거는. 그래서 손님은 캐디가 볼을 치라고 했으니까 쳤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러고 이제 끝이 되는 거지. 그 회사 쪽에서는 할아버지는 병원비만 주고 끝이고 캐디는 직원이 아니니까 병원비 못 준다. 끝.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인데도 노동자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또 뭐 다뤄보자. 학습지 교사분들도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닙니까? 되신 분들. 또 화물 기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캐디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노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농약을 치잖아요. 그래서 캐디들 중에서 불임인 사람들도 많고 피부병도 많은데 일반 노동자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근데 노조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바로 또 자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는 계속해서 추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돌파구는 지금 마땅히 찾고 있지 못하는 중이고 그런 비정규직들은 어쨌든 직종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볼 거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불만을 또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이런 불만들이 없는데 하나가 있어요. 오성엽 씨, 김미환호님, 선대인 소장님 말하는 거 끊지 좀 마세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끊는데 이분 주소 없나? 그러니까 뭘 보내드리고 싶네. TV에서 영화 보는데 키스 씬에서 중간 광고 뜨면 김 빠지잖아요.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데 제가 완전 꼴통이거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해가 팍팍 되는데 무슨 어렵다고 그러세요? 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나는 우리 선띠리 안 끊어. 우띠리 네가 끊잖아 맨날. 왜 나한테 우리가 그래? 발을 끊어놓고 아니 이건 나 억울하다 진짜. 아니 태인아. 근데 이 최종적으로 본 거는 우리 용띠리 다 자르고 정리한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원본대로 보면 옆에 이때 뒤진다니까요. 장족의 발전을 하셨는데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 예전에 처음에 뭔 질문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애로 시작을 해가지고 썰렁한 농담을 때리고 한 1분 정도만 드러내면은 선대인 소장은 항상
영양가 있는 말씀만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영띠라 예. 녹음 파일 다 없애라. 원본 다 없애라. 안위를 엄청 해서 아니, 호가 맞아. 아닌 줄 알았다니까 우리. 내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깨달았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가 아시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김경 씨가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이분만이 아니라 트위터 보면은 이런 의심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용띠리가 좀 한번 읽어봐봐. 여기 중간에 누나가 그어놓은 게 있어. 언제부턴지 이 사람들 우띠를 선띠는 낙곱살을 플랫폼으로 해서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선 주자들을 불러다 놓고 농담처럼 다지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켜달라. 무슨 장관 하면은 되겠다는 말이 그때 선띠리가 많이 그랬어.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뼈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 드는데요. 속에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방송 내용의 진실성, 순수성까지 살짝 의심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발표.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석훈 선대인이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국세청장이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예, 저는 이런 역량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진출을 해야지 각각 친구라고, 각각 같은 고향이라고, 각하고 같은 교회 나간다고, 뭐 이런 이유로 그 관직에 오르는 이런 일보다는 뜻 있고 또 이제 의지가 있고 또 진정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정관계에 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 또 이 나서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 하지 마. 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출마를 예. 선언하시면은 우리 책 잘 팔리고. 잠깐 근데 야 제가 정말 웃기지는 못하나 봐요. 저는 개그라고 했는데 그걸 개그라고 하니? 그거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걸 다큐로 들으셨구나. 아니, 근데 접진 말아요. 그 뜻을 접진 마시고. 제가 뭐 말이 나왔으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제 인생에서. 첫째는 재벌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그리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는 진짜 띵크탱크를 한 10년 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처럼 키우고 싶다. 이게 제 첫 번째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좀 모태로 해서 물론 낙곱살이 지금 그 역할을 일정하게 하고 있지만 정말 끊이지 않고 그 정직한 그런 이렇게 정보들을 일반 가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그런 경제 전문 미디어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일주 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정관계 진출하고 싶어서 저희가 뭐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또 뭐 진지하게 또 반박하니까 진짜 뭐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만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뭐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진짜 하나하나 다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정말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수해서 사실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사실 그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꼭 하려는 의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뒤에서 비비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그 있는 사람들은 다 뒤에서 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 그렇게 농담 삼아서라도 얘기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순수한 우리 동생들이 너무 좋거든요. 아니, 우틸 형님은 예. 정관계 진출 의지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런 바른 사람들이 나는 진출하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요. 왜? 우틸이 너는 왜 실패했어? 요번 말고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 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믿기 때문에. 예. 벌써 시사 대지가 돼 있잖아. 근데 요번 말고 지난번 국회 때는 그때 그러니까 좀 고민했었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번 말고 탄핵 때는 그때는 손들면은 저는 일단 약간 전문직 이런 거로. 근데 그때 결심을 할 때요. 저는 아침 12시 전에 일어나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가 잠이 달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애기 보는 거 말고는 다 딴 거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도 아침에 가끔 하거든요. 한 2달에 한 번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나올 때. 9시에 하고 막 그런 줄. 그래서 우틸 형님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하고 싶은 거 저는 다 이뤘어요. 어지간한 거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우리 연구소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하도 할 일이 없어 하는 것 같길래. 월급은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책으로도 영광을 받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 내에서도 충분히 높게 올라갔고 국제적으로도 뭐 가질 만큼 가졌고 또 일본에 책 나가면서 결국 그런 욕심들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NHK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난 1년 동안에 저한테 왔던 데가 주로 대만 방송하고 NHK 이런 데가 그리고 KBS, MBC 본 지 오래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지금 이 상태가. 그리고 이 비상 상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즐겁게 좀 버텨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방송하는 거고요. 저 용띠리가 노래부터 하고 얘기를 좀 이어가야 그럴까요?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노래. 예. 반주 좀 올려줘.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 마음 몰라요. 내 진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래도 오로지 나만의 남자 행복을 꾸는 여자,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 그런 여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순학질 여사와 띨띨 브라더스의 어리버리 파리 함께한 나는 꼽살이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나는 꼽살이다는 쫄지 않고 속지 않고 계속해서 갑니다. 99%를 위한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고 얘기하는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간식으로 배도 든든하게들 채우셨으니까 자, 함께 힘차게 좀 외쳐주십시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아셨죠?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